네, 안녕하세요.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과 AWS 서비스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박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강연을 2시간 동안 하라 그러는데 일찍 끝내려고요. 2시간은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최대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업무를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꼭 1시간마다 한 번씩 쉬는데 이 2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최대한 제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어떤 환경인가, 그리고 AWS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인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건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진출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1위죠.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AWS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AW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AWS 환경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디자인하고 관리를 하는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도 필요하겠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 이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취업 시장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업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입니다. 사진. 제가 강사를 소개를 할 때, 강연자를 소개를 할 때 웬만하면 사진을 안 쓰는데 소개를 하려고 봤더니 페이지가 너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부끄럽네요. 자, 우선 소개는 정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경력도 있고 뭐 화려한 스펙도 있곤 한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시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 AWS에서 인증받은 공인 강사다라고 하는 소개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다른 슬라이드보다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WS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AWS 공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공인 강사라고 한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에 대한 신뢰성을 좀 얻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한 4, 5년 전쯤이에요. 4, 5년 전쯤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하던 게 뭐냐 하면 컴퓨터 보안입니다.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그러한 업계에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강의를 쭉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보안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굉장히 좋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보안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가지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다른 저장 공간에 올려서 그걸 쓰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데 보관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과연 안전하게 지켜질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강연을 통해서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분야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확장을 했는지를 제가 지켜봤었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앞으로 정말 대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클라우드로 시작을 하죠. 클라우드. 그리고 뒤에는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클라우드가 뭔가요? 클라우드가 뭐죠? 구름이죠? 구름이에요. 그러면 컴퓨팅은 말 그대로 컴퓨팅 자원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는 구름이에요. 말 그대로 구름입니다. 구름. 그러면 이 구름과 컴퓨팅 환경이 어떤 관련이 있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쓸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이 클라우드와 어떤 유사한 특징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붙여서 쓰진 않았을 거예요. 클라우드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는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죠? 클라우드는? 자, 우선 보이긴 합니다. 보여요. 구름이 보이긴 하는데 만져지나요? 안 만져져요. 있긴 한데 어딘가에 있고 내 눈에 보이긴 하는데 내가 직접 만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구름으로 뭔가가 가려져 있어요. 구름 뒤편이 보이나요? 가끔 조금씩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구름에 가려지게 되면 구름 뒤편에 있는 뭔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은 딱딱한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유연하죠? 자, 구름이라고 하는 건, 즉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있긴 하지만 눈에 보이긴 하지만 내가 직접 만질 수 없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가리게 되면 뒤쪽에 뭔가 있긴 하겠지만 내가 직접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하다 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로 보이시나요? 요거는 뭘까요? 이 그림이? 언뜻 보면 무슨 신경망인가? 아무런 의미 없이 줄을 쭉 꺼놓고 이거 그림이고 이거 작품이에요 라고 해놓은 어떤 그림 작품일까? 뭘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그 현재 인터넷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2005년에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그래도 나름대로 대략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란 얘기예요. 지금은 현재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했더니 인터넷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또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즉 내가 표현해야 되는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이걸 다 상세하게 표현할 필요 없고 내가 구현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일부분만 내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다 그려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잡한 네트워크, 굳이 설명을 안 하고 굳이 상세하게 표현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는 인터넷이야 또는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야 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는 IT 분야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IT 분야에서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환경 또는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 환경 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서 그 뒤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컴퓨팅 환경은 어떻게 제공을 해줄 거냐? 그냥 서버만 여러 대 놔두고 이 서버를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오픈을 할 거냐? 그렇진 않고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는 서버들을 구비를 해놓고 여기 있는 자원을 요청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버 한 대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특정 서버의 일부 자원을 대여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는 뭔가요, 그러면? 가상화가 뭘까요?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상화 검색을 해보면, 그림 검색해보면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놨죠. 가상화란 컴퓨팅 리소스를 추상화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어떤 컴퓨팅 리소스를 특징을 잡아서 추상화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엔드 유저나 또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도록 감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보시게 될 건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네,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상화란 어떤 걸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샀습니다. 노트북을 샀는데 이 노트북이 무게를 줄인다고 해서 CD나 DVD-롬을 장착을 안 해놨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죠? CD나 DVD-롬이 장착이 안 돼 있는 노트북을 구매를 하고 CD나 DVD-롬이 필요한 경우는 외장 CD나 DVD-롬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리고 한두 번만 쓸 건데 내가 그걸 굳이 사야 될 거냐라고 하는 생각도 드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가상 CD나 DVD 드라이브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돼요. 즉 운영체제는 실제 하드웨어 형태로 되어 있는 CD나 DVD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콜이라든지 또는 데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만 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실제로 CD나 DVD-롬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iOS 파일이라든지 이런 이미지화되어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CD나 DVD-롬 환경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또는 뭐 동영상을 시청하고 하는 그런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상화죠. 즉 실제 물리적인 장비를 논리적으로 추상화해서 만들고 그거를 실제 있는 장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가상화입니다. 거의 가상화고 그 다음에 외장 하드 또는 USB 메모리 들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아요. 외장 하드 사용하다가 한번 떨어뜨려서 고장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제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외장 하드인데 이걸 잘못 만져가지고 꼽아서 사용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고장이 난 거죠.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즉 비용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떻게 고장이 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외장 하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가상의 저장 공간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합니다. 뭐 아마존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나 뭐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나 기타 등등 이런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 개인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저장 공간 이상 큰 크기를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그러한 공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예예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보면 뭐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스라고 하는 서비스단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드라이브들이에요. 즉 가상의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인터넷과 연결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저장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서비스 형태의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외장 하드 저장 공간을 가상화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이죠. 자, 그 다음에 VDI라고 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 이 그림에 보면 왼쪽에 뭐 본체처럼 생겨있는 장비가 하나 있긴 한데 저게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디바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거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장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데스크탑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VDI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중앙에 굉장히 좋은 성능의 서버를 한두 대 이렇게 배치를 해둡니다. 배치를 해두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런 기술을 적용을 시켜놨어요. 맨 밑에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가상화시켜주는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들어가고 거기 위에 가상의 머신들이 쫙 만들어집니다. 즉 실제 서버는 한 대인데, 컴퓨터는 한 대인데 이 실제 컴퓨터를 가상으로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의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쭉 설치를 해요. 그리고 원격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쓰는, 즉 나에게 할당된 가상의 컴퓨터에게 연결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게 바로 VDI라고 하는 환경이고, 이 VDI라고 하는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지게 돼요. 자, 직원들이 쓰는 PC들이 있는데, PC가 굉장히 많은데 이 PC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를 해줄 거냐?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안 패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팩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해요. 그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직원들의 PC, 단말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런 보안 패치하세요, 이런 프로그램 설치하세요 라고 공지를 하지만 실제로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한 방에 전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고장, 만약에 고장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메인 서버만 제대로 운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의 환경을 굉장히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VDI라고 하는 가상화 솔루션, 가상화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라고 하는 건 실제 물리적인 그런 디바이스나 서버는 한 대인데 또는 여러 개인데 그거를 가상화해서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하드웨어 환경이든 논리적으로 가상화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격에서 뭔가 작업을 하죠. 클라우드 환경, 즉 구름 뒤쪽에 굉장히 높은 성능의 서버들이 쭉 배치가 돼 있어요. 배치가 돼 있고 그 서버들의 자원을 여러분이 요청을 해서 저는 서버가 필요해요, 저는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해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의 결과로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할당받은 자원을 원격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름 뒤편에 있죠? 자, 구름 뒤편에 있으면 구름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 있긴 합니다. 있는 건 알겠어요. 내가 서버를 설정을 하고 서비스를 올리고 잘 되네. 근데 안 보여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여해서 사용하는 서버가 어딘가에는 있긴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만질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있긴 한데 뒤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하드웨어들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또 다른 장점인 유연성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청하면 바로 만들어줘요. 서버를 100대를 쓰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데 줄여야지. 줄이면 바로 줄어듭니다. 실제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를 10대를 필요로 해요. 지금 이 10대의 서버를 구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빨라도 한 달 또는 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놓은 서버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되죠? 갖다 팔아요? 이걸 팔아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 서버를 팔 때 보면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팔려고 생각했더니 고철값밖에 안 준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삭제해버리면 더 이상 비용이 청구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우선 클라우드 환경이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IT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디맨드 형태의 서비스가 뭘까요? 온디맨드 형태의 서비스? 자, 온디맨드 형태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지금 당장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온디맨드 형태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 기반 시설이 그렇게 돼 있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 전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집에 구비가 돼 있습니다. 가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원만 켜면 되고 가스 불만 켜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디맨드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본 인프라만 만들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요청하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온디맨드 서비스 특징은 종량 과금제예요. 쓰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바로 종량 과금제 형태의 과금 규칙을 따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내가 서버를 일주일 동안 썼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대한 비용, 1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비용, 나는 30초밖에 안 썼는데요. 그럼 30초에 대한 비용,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현재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을 온프레미스 또는 오프라미스라고 불러요. 온프레미스 또는 온프라미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온프라미스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서버실이죠. 뭐 데이터 센터나 서버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렉이 쫙 배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서버들 또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쭉 장착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들이 어지럽게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우선 직접 서버 환경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 자, 데이터 센터를 하나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할 서버실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서버실이나 또는 데이터 센터를 구비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간이죠. 어디다가 만들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나 또는 서버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서버도 중요하고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러한 장비를 어디에 놓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는데 본사 건물의 어떤 특정 부분에 서버실을 하나 세팅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치가 적당할 거냐? 자, 주로 그 위치를 어떻게 잡냐면 직원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공간을 우선 찾아요. 직원들이 많이 출입을 안 하는 곳이 어딜까? 물론 서버실 안에 서버실 앞에 직원들이 왔다 갈 때도 문제는 없어요. 물리적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둘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석진 자리를 찾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가 결정이 되고 나면 환경에 대해서 평가도 해요. 어떤 것들까지 고려하냐 하면 어떤 그 사무실을 또는 공간을 쓰도록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위쪽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지도 봐요. 상수도나 하수도관이 지나가는지도 봅니다. 왜? 그걸 왜 볼까요? 물난리가 날 수도 있어서. 그죠?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버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위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너무 추워서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서버실에 물난리가 나서 서버들 다 죽고 뭐 데이터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난리가 난 거죠. 직원들이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꼬박
밤새 일하면서 서버실을 복구하고 데이터 복구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을 어디에 잡을 거냐. 자,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또 뭘 생각해야 되냐? 서버가 들어가죠? 서버 관리자들은 그냥 서버라고 안 불러요. 서버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서버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버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서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온도, 습도, 먼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다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도 줘야 되겠죠? 전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급을 할 거냐 그 계획까지 다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라인이 보이나요? 케이블이 전혀 없죠? 케이블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다니다가 차버리거나 밟거나 하게 되면 전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링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전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대비를 하기도 해요. 정전이 생기게 되면,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서버가 바로 죽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버의 하드웨어적인 어떤 문제도 생기겠지만 거기에서 처리하던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누가 송금을 눌렀는데 그 순간 서버가 꺼져버린 거야. 그 돈은 증발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서버실에 있는 서버들은 전원이 나가더라도 바로 꺼지지 않도록 뭐 UPS 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서버들은 전원이 나가도, 즉 정전이 돼도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서버다. 그러면 발전 설비까지 구비를 합니다. 발전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공간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보안이라든지 접근 제어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생체 인식이나 기타 등등의 물리적인 보안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서버실을 관리할 직원은 또 몇 명을 둘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자들을 배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죠. 그리고 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투자를 하고 서버실을 운영하게 돼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하드웨어는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주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수명주기가 다 되면 그때그때 장비들을 새로운 장비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처음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얘기죠.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요. 인력적인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실제 하드웨어를 구비를 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거를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으로 올려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개발자입니다. 자, 이 개발자가 뭔가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온프라미스 환경의 서버에 넣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테스트 환경에서, 개발 환경에서 완벽하게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서 완벽하게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환경이 실제 서비스 환경과 동일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테스트를 통해서 로드를 많이 걸어주고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했을 때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이나 들어오는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서 제대로 됐다라고 해서 실제 서버에 옮겼을 때 이게 잘 동작을 할 거냐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개발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옮겼어요. 잘 되네. 근데 돈이 많이 드네. 굉장히 우울해 보입니다. 즉 실제로 서비스를 돌리려고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대 정도만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겁니다. 놀고 있던 서버들 그때서야 바로바로 붙여주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서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한 번씩 끊어지고 서비스 중단되고 지연 사태 벌어지고 고객들은 불만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드웨어 관리 또는 데이터 센터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서비스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발자가
AWS 환경에 있는 개발 환경에 접속을 하고 원격에서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완벽하게 구동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제작하고 나서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냐, CPU는 몇 개가 필요하고 하드디스크는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그때 판단해서 자원들을 배분을 해주면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굉장히 유연하다고 했죠. 내가 필요한 자원을 그때그때 요청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줘요. CPU 2개, 안 되겠는데? 4개. 저장 공간 10테라는 안 되겠는데? 더 추가. 데이터베이스 용량, 이걸로 안 되겠는데? 그러면 더 늘려주면 됩니다. 바로바로 그렇게 요청하면, 즉 원격에서 내가 필요하는 자원을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제공이 되는 환경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필요한 자원을 그때그때 요청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면 돼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실제 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계를 수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나왔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6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자본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 자본 비용은 뭐냐? 온프레미스 환경, 즉 전통적인 인프라를 구현할 때 드는 비용을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버실을 세팅하고 서버를 구매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발전할 건지를 예측을 합니다. 3년 또는 5년을 예측을 하고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인프라를 미리 구비를 해둬요. 왜? 그때 가서 구비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세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서버를 확장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확장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큼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들은 전부 다 낭비되는 자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측은 이 정도 했는데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의 리소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바로바로 요청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발전할 거야, 이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해, 미리 구비해둬야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자원을 요청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뭔가요?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뭔가를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혼자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 구매를 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비용이 낮아지죠? 그 얘기입니다. 자, AWS라고 하는 서비스 또는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환경은 데이터 센터를, 즉 서버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서버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장을 합니다. 서버를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죠. 네트워크 장비를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러한 자원들이 수명 주기가 다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그러한 자원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즉 하드웨어를 구매를 할 때, 서버를 구매를 할 때나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를 할 때 실제로 하나씩 또는 몇 가지씩을 살 때보다는
이러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구매를 할 때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커스터마이징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즉 실제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능을 가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더 높은 성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주죠? 왜? 살 거니까. 이거 만들어주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살 거예요. 살 거라고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주는 업체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는 하드웨어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구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 강사로 있는 AWS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로 얻게 되는 이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사 돈 많이 벌었어, 많이 남겼네, 잔치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게 뭘까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네, 제프 베이조스가 넷킨에 그린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 요거는 그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입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을 했어. 그냥 잔치하고 끝낼 거냐? 그렇게 하지 말자. 비용을 낮춰주자. 그리고 비용이 낮아지면 고객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트래픽이 증가하겠지. 즉 아마존닷컴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아마존닷컴에 고객이 많은데? 그러면 아마존닷컴에 제품을 올리려고 하는 셀러들이 많아집니다. 그 셀러들이 많아지면 고객들의 선택폭이 넓어지죠. 선택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또다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가격을 낮춰줘요. 고객들이 만족하고 많아지고 셀러들도 많아지고 가격이 낮아지고 선택폭이 넓어지고, 이거를 계속 순환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바로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략이고, 이게 그대로 AWS라고 하는 서비스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AWS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AWS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겠죠. 아마존에서 얻게 되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낮아졌네. 그러면 서비스 비용을 낮춰주지 뭐. 즉 실제로 아마존 AWS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 요금 정책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요금 정책이 계속해서 수정이 됩니다. 자, AWS 서비스는 2006년에 시작을 했어요. 2006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한국이죠.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 게 201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년, 1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비용이 60여 차례 다운이 됐어요. 즉 동일한 서비스를 쓰는데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요금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동일한 서비스인데 성능은 좋아져요. 즉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서 성능은 좋아지고 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즉 고객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는 이점을 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 추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용량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 작업을 보게 되면 서버가 필요해요. 그러면 서버를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팅하는 중간에 어느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내가 세팅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게 고정이 되느냐? 아닙니다. 서버 한 대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내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용량이 너무 남아두는데 다운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서버를 10대, 20대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 필요 없는 걸 바로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서버의 성능도 그때그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용량 추정이 절대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즉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테스트 단계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를 최대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CPU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메모리는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스토리지는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측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테스트할 때 이 정도만 적절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서비스할 때 더 필요하다면 그때 확장을 해주게 되면 몇 분 만에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민첩성의 개선이 됩니다. 유연성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죠. 속도가 빨라요. 민첩성이 개선이 됩니다. 어떤 속도가 빠르냐? 서버 만들어지는데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 서버를 하나 세팅을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죠?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면 숙달된 기술자라면 2, 3분이면 끝납니다. 숙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5분, 10분 아니면 끝나요. 서버 10대 만들 겁니다. 똑같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민첩성도 개선이 돼요. 자, 이 민첩성은 뭐냐 하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을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의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10대의 서버를 세팅을 해놓고 서비스를 했는데 10대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또는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에서는 다시 서버를 구매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죠? 서비스 지연 사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에이, 다른 서비스도 있는데 뭐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막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그 확장성의 문제 또는 민첩성의 문제가 생겨서 고객을 놓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바로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서비스가 바로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스케일을 자동으로 맞춰주겠다라는 서비스겠죠. 스케일이 뭐죠? 스케일링이 뭐죠? 치과에서 하는 저도 얼마 전에 받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스케일링은 규모 조정이에요. 규모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 자, 어떤 업체에 주간 트래픽을 받습니다. 주간 트래픽을 받더니 어느 정도 패턴이 있네요. 패턴이 보입니다. 자, 이런 패턴이 보이는 경우라면 적정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패턴이 보인다면 적절한 수준을 맞춰주면 돼요. 이 정도 맞춰주면 되겠지. 그러면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낭비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날은 이 정도의 트래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트래픽은 뭐냐 하면 11월입니다. 11월에 아마존.com의 한 달 동안의 주간 트래픽입니다. 한 달 동안. 11월이에요. 어떤 날일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요거는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네요. 사이버 먼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온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하죠. 사이버 먼데이는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안 된 걸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판매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겠네.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적절한 수준에 여기를 맞춰놓게 되면 이 시점이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지연되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최대 트래픽 이상으로 맞춰서 서버를 구배해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시즌이 되기 전에 서버들을 꺼둔다 하더라도 서버를 여기에 맞춰서 세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놀려둘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한 76% 정도의 낭비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건데, 클라우드 컴퓨팅에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때그때 트래픽에 맞춰서 정확하게 서버를 세팅해주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죠? 여기 서버의 수입니다. 트래픽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면 알아서 서버를 늘려주고 필요 없으면 알아서 줄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트래픽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알아서 서버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할 겁니다. 트래픽의 증감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대여를 하는 개념이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굉장히 큰 규모로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대여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몇 분 만에 전 세계에 배포를 할 수도 있어요. 클릭 몇 번으로 몇 분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 서버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 접근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트래픽의 지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에 어딘가에 서버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 그림은 AWS 서비스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들이에요. 즉, 전 세계에 이렇게 글로벌한 인프라를 운영을 하면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선택만 하세요. 그 지역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서버를 올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북미 지역에 서버를 세팅할 겁니다. 그럼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서버를 만들면 제대로 잘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인프라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스위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 북미 지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버지니아에 지사를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지 법인 설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대여를 하고 서버실 대여를 하고 장비 구입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앞쪽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서버실 대여부터 해서 서비스 시작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면? 전통적인 인프라라면? 최소한 한 6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고 이 시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 비용, 그 다음에 높은 비용, 기타 등등의 어떤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게 전부 다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왼쪽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놓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VPC라고 하는 네트워크 환경, 서브넷 만들어주고 그 다음 네트워크 설정해주고 서버 배치해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10분이면 끝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서울 지역에, 즉 한국이죠. 서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환경이에요. AWS 서비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게 되면 서버들이 보이죠. 서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서비스는 실제로 접속을 해보면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환경인데 요거를 버지니아 쪽으로 한번 이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버지니아 쪽으로 이전을 시키려면 서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가 필요한데 이 서버 그대로 현재 상태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뒀는데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1, 2분 정도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웹서버와 DB서버와 똑같은 상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버지니아 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버지니아 쪽으로 복사해 주세요. 그래서 북부 버지니아 쪽으로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웹서버도 복사를 할 겁니다. 웹서버도 이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웹서버도 버지니아 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지니아 리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버지니아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실의 네트워크 환경이 약간 느려서 그런데 네,
여기 왔습니다. 자, 버지니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복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요거 복사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되는 동안 인프라를 만들면 돼요. 가상의 네트워크 구현하겠습니다. VPC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우선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니까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름이랑 사용할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이트웨이를 좀 전에 생성해준 네트워크 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서 VPC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게이트웨이가 세팅된 게 끝이에요. 지금 나는 서울에서 작업을 하지만 버지니아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서브넷을 생성할 거예요. 즉 크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작게 쪼개는 방법이죠. 자, 우선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하는 서브넷을 생성을 해주고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그립에서 서브넷이라고 하는 서브넷 환경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니까 퍼블릭 서브넷에서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서브넷이 VPC가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서브넷 1번은 다른 VPC에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서브넷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보게 되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즉 퍼블릭 서브넷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속이 되는 상태, 프라이빗 서브넷은 내부에서만 통신하는 상태가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이제 서버를 배치를 하면 되는데 현재 서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서버 이미지를 복사하는 작업을 했는데 복사가 다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직 조금 덜 됐네요. 네. 49분부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복사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해볼까요? 테스트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서브넷에 있는 서버들이 인터넷 통신을 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NAT 환경이 필요할 건데 NAT 환경도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A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NAT 게이트웨이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해 주면 끝입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도 인터넷 통신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진 서버를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겠죠? 아직 펜딩이네요. 잠시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작업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서버들의 상태를 그대로 복사를 한 거예요. 그 서버에 세팅이 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버지니아 쪽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네트워크 환경 구현, 그리고 서브네팅 해주고, 그리고 게이트웨이 설정해주고, 라우팅 테이블 설정해주고 하는 네트워크 환경의 기본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환경을 설정을 할 때 실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장비들을 구매하는 시간부터 해서 비용도 들게 될 거고, 그 장비들을 세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제가 서울에 여기 앉아서 혼자서 작업을 전부 다 한 겁니다. 네. 자,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한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직 펜딩이요? 네. 어제 테스트 해봤을 때는 금방 됐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잠시만요. 자, 이러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네. 혹시 몰라서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 왜 이럴까요? 네.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절 배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 계속 지연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선 넘어가고 잠시 뒤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6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 경제로부터 얻게 되는 이점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고객이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용량 추정을 안 해도 됩니다. 송도에 밀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그런 그 노력을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몇 분 만에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 이 3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이아스는 말 그대로 인프라 환경에 대한 가상화를 제공을 해줘요. 인프라. 컴퓨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파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뭐냐 하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파스. 그 다음에 사스는
서비스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는 환경.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Saa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아스입니다. 이아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가장 밑단에 있는 인프라를 가상화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가상 컴퓨터 환경, 즉 가상의 서버, 그 다음에 가상의 네트워크, 좀 전에 제가 VPC, 서브넷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런 네트워크 환경,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지 환경,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제공해 주는 걸 이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입니다. 파스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런 기본 인프라 위에 개발자들이 바로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라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요즘 인기가 좋은 IoT 환경, 빅데이터 환경, 머신러닝 환경, 인공지능 환경,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서비스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해줍니다.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 이거 쓸 건데 클릭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분석할 겁니다. 데이터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모여진 데이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만 시작을 바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파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그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파스라고 하는 서비스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최근에 얘기를 하는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용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개발 환경이 제공이 되잖아요. 인프라 신경 쓸 필요 없이 환경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개발에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인프라 관리는 다른 업체와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인프라 관리를 잘하고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잘 만들고 그거는 다른 회사도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 환경 그거 세팅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튜닝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게 되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개발 환경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SaaS라고 하는 서비스는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메시징 서비스나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문서 공동 작업 환경 있죠? 여러 명이 하나의 문서를 작업하는 그런 공동 작업 환경,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Sa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배포 모델 세 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올린 클라우드 형식, 하이브리드 형식,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형식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올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모든 리소스를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환경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넷플릭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넷플릭스 사용하시나요? 넷플릭스? 여유로우시네요. 네, 넷플릭스. 보고 싶은 타이틀이 많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업체가 올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 업체가 처음부터 올린 클라우드 환경을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 서비스를 할 때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전통적인 인프라를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예측할 수 없는 트래픽이죠. 그겁니다. 즉 내부적으로 어떤 타이틀이 나와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진짜 괜찮은데? 인기 많이 끌 것 같은데? 이건 대박이야. 그래서 미디어 서버를 한 1000대 정도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오픈을 했는데 인기가 없어. 평론가들의 시선이랑 일반인들의 시선이 다르죠. 인기가 없습니다. 한 100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이거는 별로일 것 같아. 그냥 한 100대 정도 세팅해 놓고 시작하자. 그런데 웬걸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끄기 시작합니다.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해요. 100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부 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업체는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마이그레이션, 즉 이전 작업을 합니다. 즉 일부는 실제 하드웨어 서버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일부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즉 일부 서비스는 실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일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하이브리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올린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단 한 대의 물리적인 미디어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두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올린 클라우드 형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하이브리드를 계속 쓸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클라우드의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클라우드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네트워크입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나 인프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건물에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죠. 또는 특정 지역에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케이블 전부 다 불타가지고 뭐 인터넷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중단되면 안 되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형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병원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옮겼어요. 그런데 병원 건물에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진료가 안 되죠.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료 시스템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현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들, 웹서비스, 기타 등등 나머지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 옮겨서 사용을 하게 돼요. 즉 항상 그런 식으로 유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형태는 뭐냐 하면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 명이 서비스를 요청해서 오픈해 놓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고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센터 안에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온프라미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온프라미스 환경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는 요거는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좀 전에 저를 배신했던 시스템, 됐습니다. 네.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버를 배치를 해볼까요? 서버를 만듭니다. 자, 서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좀 전에 만들어뒀던 이미지 그대로 똑같은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똑같은 서버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로그는 안 돼 있는데. 야. 저한테 카톡 보내지 마세요. 네. 네, 서버를 우선 웹서버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웹서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선택하는 게 바로 사용이에요. 어떤 종류의 서버를 쓸 거냐. CPU 몇 개, 메모리 몇 개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좀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VPC에 배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안 설정은 어떻게 해줄 거냐. 웹 서비스니까 HTTP 포트를 열어줘야겠죠. HTTP 포트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한 키를 설정해주고,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서버 한 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 서버를 만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똑같이 세팅이 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양의 컴퓨터를 쓸 건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그리고 스토리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해서 이름을 붙여주고요. 죄송합니다. 누가 자꾸 보내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열어주면 되겠죠. 포트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키를 지정해주고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 환경이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서버가 세팅이 되고 있어요. 웹서버는 이미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지금 준비 단계. 이 준비 단계가 한 1, 2분 정도면 준비 단계가 끝납니다. 우선 웹서버 세팅이 끝났으니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끝났네요. 주소를 복사하고 다시 새로운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을 해보면 네, 잘 됩니다. 이번엔 배신을 안 하네요. 네, 잘 되죠? 자,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걸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상태 그대로를 그냥 이미지로 떠놓고 그 지역으로 옮겨주면 돼요. 여기서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옮겨주고 그 다음에 옮겨지는 사이에 네트워크 관계 구성해주고 그리고 옮겨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혼자서 전 세계 인프라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지사가 있어요. 유럽의 지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술자들을 파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두고 엔지니어들은 전부 다 서울에서 원격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는 시간적인 측면 또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이 효율적이고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WS 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AWS 서비스는 인터넷 운영체제입니다. 이건 뭐지?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뭐죠? 운영체제는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운영체제. 하드웨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운영체제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컴퓨터, 즉 하드웨어를 내가 다룰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WS 서비스는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운영체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죠. 하드웨어를 실제로 내가 통제를 해요.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인터넷 환경에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운영한다라고 해서 인터넷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콘솔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하드웨어 환경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AWS 서비스는 지금 현재 서비스 종류, 기능 이런 것들을 토탈을 해봤더니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300여 가지.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2017년 1월이에요. 지금은 2019년이죠. 지금 현재 서비스와 기능들의 수를 보게 되면 거의 5,000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종류는 한 100여 가지가 되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굵직굵직한 기능들을 전부 다 토탈을 해보면 5,000여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종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를 보게 되면 컴퓨팅 환경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 네트워크 환경,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의 기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한 환경이에요. 플랫폼 서비스죠.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석 환경 세팅이 끝입니다. 빅데이터 환경을 만들 거예요. 하둡, 맵리듀스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앱이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사물 인터넷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개발자 도구나 관리 도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개발 환경을 굉장히 유용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도 있고, 보안도 중요하죠. 인증이나 그 다음에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서비스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문자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통지 서비스, 기타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즉 프리티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줍니다. AWS 같은 경우는 프리티어가 있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의 문제점이 뭐죠? 돈이 없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해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죠. 실제로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못 끌지를 모릅니다. 그런 경우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AW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무료로 그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비용을 안 들이고. 근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바로바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WS 서비스는 어떤 고객들이 있냐? 좀 전에 얘기했던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굉장히 큰 규모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요구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컴퓨팅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굉장히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죠? 그걸 전부 다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AWS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즉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AWS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안이죠, 보안. 컴퓨팅 파워는 그 정도면 적절해. 하지만 우리는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공공기관이에요. 즉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 환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도 다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AWS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도 맞춰주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스타트업 기업에서 고민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AWS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AWS 서비스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0% 이상, 지금 현재 거의 반에 해당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저렴한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AWS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강력한 컴퓨팅 환경과 비용 쪽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는 그러한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된 하드웨어를 통한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서 개발 환경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번엔 잘 되겠죠? 자, 이거는 AWS에서 제공해주는 폴리라는 서비스예요. 이 폴리 서비스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발. 이런 서비스죠. 즉 여기 입력한 텍스트를 읽어주는 서비스인데 한글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 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서연입니다. 네. 자, 이런 서비스인데 이게 그 텍스트를 그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하긴 해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제 노트북이 덜 힘들게 하네요. 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음성 안내 기능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핵심 기능인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이걸 개발자가 자기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이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를 저장 공간에 올려요. 그러면 이 올린 이런 텍스트 문서를 자동으로 갖고 가서 음성으로 변환을 하고 mp3로 다시 만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 AW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어떤 코딩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람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람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실행해야 되는 코드를 서버 없이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람다라는 서비스예요. 자, 어떤 코드든 간에 실행이 되려면 서버가 필요하죠. 서버가 필요한데 이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코드만 올리면 돼요. 서버 없어도 됩니다. 네, 제가 네트워크를 이용해도 네. 저한테 보냈어요 혹시? 네. 그래서 이 코드만 올리면 알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환경이에요. 즉 서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줄 때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제가 코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저장 공간에 올라가 있는 텍스트를 변환시켜서 좀 전에 봤던 그 폴리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특정 저장 공간에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 코드가 바로 실행이 돼요. 서버가 없는데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아가서 폴리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폴리가 보내주는 그런 음성 파일을 mp3로 변환을 시켜서 다른 저장 공간에 다시 올려줍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유저 인터페이스, 즉 프론트엔드 단의 그런 인터페이스 빼고 핵심 기능만 제작하는데 1시간? 2시간이면 끝납니다. 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프론트엔드만 만들어주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mp3 들어가서 보면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주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키너와 쿼리의 최적화를 신경 쓰면 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준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도와주는 일렉트릭 빈스톱 등의 편리한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의 환경을 빠르고 쉽고 안정적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발자와 시스템 엔지니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서약도 플랫폼 서비스인 아마존 폴리로 제공되는 환경입니다. 제 말투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쓸만하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장님,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에서 물어보라. 인공지능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AWS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말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AWS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자체가 공격으로부터 내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어떤 시큐어 코딩이라든지 또는 보안 설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면 돼요. 나머지 인프라에 대한 보안성은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격에 대한 방어, 대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인스펙터라는 서비스나 가드듀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서버들의 어떤 보안성을 알아서 체크를 해줘요. 자, 서버가 100대가 있어요. 이런 서버들의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 항목이 수십 개가 됩니다. 1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항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100대의 서버를 계속 점검을 해본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스펙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얘가 다 해줘요. 알아서 전부 다 점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리자한테 통보해주고 그 통보된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보안 관리를 해주는 그 직원이 하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드듀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지능적인 공격을 방어를 해주게 돼요. 지능형 공격이라고 하는 공격이 있죠. 뭐 APT 공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능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을 가드듀티라고 하는 서비스가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웹방화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요. 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디도스 공격이 방어가 돼요.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는 기본 서비스가 공짜입니다. 즉 AW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쉴드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막아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관리형으로 제공이 되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걸 제공해 주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외부에서 들어올 때 사용하는 주소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주소. 좀 전에 뭐 서버를 만들면 그 서버에 뭐 엔드포인트 주소, URL 주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주소를 제공해 주는, 즉 트래픽을 받는 장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좀 전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를 제가 하나 붙였는데 그 게이트웨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나는 하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분산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로드 밸런서나 기타 등등 여러 엔드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가 딱 받아보고 이거 공격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IP 주소를 바꿔요. 자,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공격에 사용이 되는 그런 머신들은 DNS 쿼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P 주소를 받으면 그 IP로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IP가 바뀌어버리면 공격의 의미가 없는 거죠. 즉 이러한 엔드포인트들이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을 전부 다 회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AW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안은 가용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비스가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용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재복구 센터를 만듭니다. 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즉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재복구 센터를 만들 때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콜드 사이트, 웜 사이트, 핫 사이트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그런 환경을 사용하게 되는데 콜드 사이트나 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메인 센터보다 적은 규모로 DR 센터를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메인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DR 센터를 수원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듭니다. 그리고 콜드 사이트, 웜 사이트는 좀 소규모로 만들면서 콜드 사이트는 전부 다 꺼둡니다. 꺼져 있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웜 사이트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일부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핫 사이트는 메인 사이트와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고 계속해서 돌려놔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어딘가를 이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자, 첫 번째는 내 집에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하나 그냥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차 고장나면 이 차 딴 데 보내버리고 집에 가서 그 차를 가지고 다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웜사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차가 한두 시간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차에서 내리고 그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가면 되죠. 근데 성능은 떨어집니다. 근데 핫사이트는 나랑 내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와 똑같은 차가 내 뒤에 졸졸졸 따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콜드사이트 같은 경우는 새 차로 갈아타기 위해서 집에까지 가야 되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웜사이트는 시간은 좀 줄어들어요.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운행을 하게 되죠. 근데 핫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그게 그 AWS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데 콜드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가 바로 파일럿라이트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파일럿라이트라는 기법이 있고요. 웜 사이트는 웜 스탠바이라고 하는 기법, 그 다음에 핫 사이트는 멀티 사이트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즉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구현을 해놔야 되는 그러한 DR 센터를 AWS 환경을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파일럿라이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파일럿라이트? 자, 이 파일럿라이트는 뭐냐 하면 작은 불씨입니다. 작은 불씨. 정글의 법칙 보시나요? 정글의 법칙 보면 불 피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근에 한 게 석기시든가 뭐 있던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불을 한번 피우고 나면 될 수 있으면 안 끄려고 그러죠. 자, 그게 바로 파일럿라이트입니다. 불 켜기 너무 힘들어요. 석기시대나 예전 시대에 그냥 바로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불을 한번 지피고 나면 끄지 않고 작은 불씨를 남겨두고 필요할 때 그걸 키워서 쓰는 방식이 바로 파일럿라이트입니다. 요거와 유사한 인프라를 운영해야 하는 게 바로 파일럿라이트라는 기법이에요. 즉 메인 센터와 똑같이 그 DR 센터를 만들어 두는데 전부 다 꺼두고 필요한 것만 켜두겠다.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만 켜두고 필요할 때 꺼져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동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파일럿라이트라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웜 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메인 센터보다 작은 규모로 DR 센터를 가상으로 꾸며서 만드는 방법, 멀티 사이트는 메인 센터와 DR 센터를 똑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복구와 관련된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AWS 서비스에는 자체 복구 기능이나 또는 인프라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복구가 되는 환경을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오스 엔지니어링. 카오스가 뭐죠? 혼돈이죠, 혼돈. 그죠? 케이오스, 카오스. 혼돈인데 이 혼돈 상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버티나 테스트를 해보는 게 바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카오스 몽키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카오스 몽키가 있고요. 카오스 고릴라가 있고요. 카오스 킹콩이 있어요. 자,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게 동작하면 뭘 하느냐? 뭘 할까요? 카오스 몽키는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서버를 죽여요. 막 랜덤하게. 그래도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오스 고릴라입니다. 자, 이 카오스 고릴라는 뭘 할까요? 카오스 고릴라는 특정 네트워크 규모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특정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죽이면서 돌아다녀요. 그래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자, 카오스 킹콩입니다. 자, 이 카오스 킹콩은 뭘 할까요? 카오스 킹콩은 데이터베이스 규모의 인프라를 죽이면서 다닙니다. 그래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또는 데이터 손실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기 때문에 AWS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굉장히 안전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엔지니어링 방법입니다. 즉 그렇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서비스 전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AWS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보안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고객 중심이에요. AWS는 철저하게 고객 중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고객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고객이 뭘 원하느냐, 어떤 서비스를 지금 원하고 있냐, 뭐가 불편하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걸 판단해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다음 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이 불편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계속 바꿔줘요. 좀 더 편한 환경으로 좀 더 효율적인 환경으로 계속해서 변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용을 낮춰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보다 AWS가 인기를 끌고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AW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요분이 뭔가 정의를 했대요. 4차 산업혁명이란 유전자, 융합, 뭐지? 네. 혁명 어쩌고 얘기가 말이 나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융합, 기술이 융합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거죠. 즉, 지식과 관련된 내용 또는 AI와 같은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어떤 그 지능형화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냥 점진적인 변화를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어떤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게 혁명인데,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생산성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나아지느냐.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패러다임 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고객 중심의 맞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개방되어 있는 환경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꿈꾸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집주인에게 맞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기가 연결되고 운영되는 스마트홈. 자, 첫 번째는 스마트홈 환경이죠. 즉, 집에 있는 기기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내가 원하는 맞춤형 환경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을 맞춤 재배할 수 있도록 설비가 연결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작동되는 스마트팜. 두 번째는 스마트팜이라는 환경. 원재료, 공정, 사람이 연결되어 다품종 소량 맞춤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시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개방하고 협력하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네 번째. 획일화 대신 맞춤, 권력 중앙 집중 대신 분권, 그리고 폐쇄적 독점 대신 개방이라는 인간 욕구의 회복이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가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스마트라는 용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스마트라는 용어가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서로 연결이 되죠. IoT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결이 됩니다. 즉, 기술들을 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인텔리전트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개인화된 어떤 물품을 생산을 하고 생산 환경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가는 방향입니다. 자, 혁명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과 자원들을 각각의 그 산업혁명 단으로 생각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지루한 얘기가 되겠죠? 1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뭐였죠? 1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졌던 건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하도록 시킨 그 단계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이에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용된 자원은 석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발전합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뭐죠? 전기죠, 전기.
즉 석탄을 떼서 또는 석유가 나와서 석유 또는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만듭니다.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돌아가는 컴퓨터예요. 즉 컴퓨터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됐던 걸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그런 환경이고, 이 환경 때문에 또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높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 활용을 했어요. 3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환경. 이렇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환경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주고 자원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테마나 기술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있죠. 로봇도 있고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을 딱 생각을 해보면 뭐가 필요할까? 자,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보게 되면 센서가 굉장히 많죠. 한 300여 개 해당이 되는 그 센서에서 센서 데이터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요. 거의 초당 1기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계속 수집이 됩니다. 그걸 저장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데이터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걸 저장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환경에서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IoT도 마찬가지. 자, 이런 환경에서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굉장히 큰 규모의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저장 공간이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성능의 컴퓨팅 파워도 필요합니다. 그걸 각각의 기업에서 만들어서 쓸 거냐, 구배를 해놓고 사용을 할 거냐. 그렇게 해도 되긴 하죠.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런 환경이 일반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즉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이런 기술들이 일반화돼야 됩니다. 일반화가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써야 되는데,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없으면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일반화되고 기업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이용하고 기업이 발전하고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컴퓨팅 파워를 자원으로, 전기를 쓰듯이 자원으로 사용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다른 기업과 경쟁을 했을 때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앞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강좌를 오픈을 했어요. 외부에 오픈을 했더니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냐고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가 그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거의 시작하는 단계예요. 시작하는 단계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어떻게 빨리 도입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갈려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한국의 어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올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2조 원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2018년 기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원에 해당이 됐고요. 2019년은 2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2020년은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30%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그 정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점점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현재 국내 기업의 56%가 그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문제점으로 삼는 게 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CIO 코리아라고 하는 그 언론에서 그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고 싶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업이 93%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용할 거예요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인력 구조를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인력을 뽑긴 뽑아야 되는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클라우드 공급사 확인해 봤더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AWS라고 하는 서비스 환경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돼서 원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9년에 그 정도를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고 민간 클라우드 확대를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즉,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미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현재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스템 엔지니어를 생각을 하든 개발자를 생각하든 클라우드를 떼고 앞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개발자들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그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에 대한 인력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업체들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취업 사이트를 제가 쭉 뒤져봤어요. 현재 취업 사이트에서 구인 공고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 어떤 걸 우대를 해두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자격 요건이 운영체제, 서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인프라 운영, 서버 관리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나 리눅스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쉘 스크립트를 잘 다룰 수 있는 걸 조건으로 내겁니다. 즉, 서버를 몇 대만 다루는 건 상관이 없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를 다루게 되면 실제로 제가 각각의 업체에 그 강의를 나가보게 되면 최소한 서버가 몇백 대예요. 몇백 대, 몇천 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버들을 관리를 하겠다. 스크립트 환경이 아니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쉘 스크립트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자격 요건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AWS 환경을 다룬 경험이 있거나 애저 환경 또는 뭐 클라우드, 구글이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룬 그런 경험이 있는 거를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내걸고 있고요.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이 우대사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AWS 자격증이죠. AWS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AWS 자격증.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긴 한데 AWS 자격증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등 스크립트 언어도 우대 조건이에요. 자, AWS 환경은 제가 좀 전에 시연을 보여드렸듯이 웹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클릭하고 입력하고 요청하는 게 전부 다 뒤에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CLI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훨씬 많아요. 근데 CLI 환경이 이 파이썬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스크립트 언어를 굉장히 우대를 해줘요. 그리고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AWS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자동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하거나 개발하거나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을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데브옵스가 뭔지 아시나요? 데브옵스? 자, 이 데브옵스는 뭐냐 하면 디벨로핑 플러스 오퍼레이션이에요.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환경이에요. 자, 예전에는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됩니다. 운영자는 운영만 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개발자가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운영자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규모의 팀에 개발자와 운영자가 하나의 팀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배포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빠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DevOps라는 환경입니다. 이 DevOps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경험이 있냐?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도 우대사항이에요.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도커 컨테이너? 자, 실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매를 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고 했죠? 가상 환경을 이용해요. 1분에서 3분이면 끝나죠. 컨테이너는 초단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올라가는데 몇 초면 끝납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람다라는 환경인데 그 람다라고 하는 환경은 밀리세컨드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쭉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그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냐, 기술이 있냐라고 하는 것도 우대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것도 우대사항이에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뭐냐 하면 전체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다 쪼개는 방법이에요. 전부 다 쪼개놓고 이렇게 쪼개진 그러한 기능들을 서로 API 호출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할 때 도커 컨테이너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냐? 개발자를 뽑을 때 굉장히 우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개발자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자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격 요건 이외에도 뭐 데브옵스, 도커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운영자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서버 관련된 지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 그 다음에 파이썬 언어,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지식들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면 그 AWS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WS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초교육과정에 뭐 테크니컬 이센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그 AWS 서비스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한 아키텍팅 온 AWS 또는 고급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AWS에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에요. AWS에서 공인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고 그 KG IT뱅크에서는 현재 테크니컬 이센셜이랑 아키텍팅 온 AWS라고 하는 이 두 과목을 서비스 그 강의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개발자 과정이나 운영 과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IT뱅크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클라우드 취업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금 열릴 예정인데 클라우드 취업반을 들어가게 되면 이 클라우드 취업반에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서비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취업반을 보게 되면 개발자 양성이 있고요. 운영 전문가가 있는데 개발자 양성 같은 경우는 앞단에 그 프로그래밍 개발과 관련된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인프라를 배우고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학습을 하느냐 또는 인프라에 대한 학습을 더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취업반이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접수 중인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취업 연계 보장이 돼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관련 기업의 실무 멘토링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기술력을 습득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뽑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과정이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AWS 에센셜 아키텍처 설계 과정이라고 하는 요거는 5일 동안 진행이 되는 단과 과정이에요. 5일 동안 AWS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은 좀 전에 얘기를 했던 AWS 아키텍팅과 관련된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클라우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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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경험이 1년 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AWS 자격증은 단순히 지식을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자격증에 나오는 그러한 그 질문들을 보게 되면
이런 환경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케이스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 실제로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건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AWS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빠르면 한 1,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 한 줄이에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회를 잡을 만큼의 능력이 그 시점에 내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든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안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냥 보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어떤 건지, 운영체는 어떤 건지, 기타 등등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괜찮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에 AWS 공인 강사를 뽑습니다라고 하는 걸 접하게 됐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제가 공인 강사로 인정을 받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 같지만 AWS 그 AA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에서 제가 1호입니다. 첫 번째 AI 공인 강사로 인정을 받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나 업계의 분위기를 보고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어떤 내공을 계속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으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지? 그게 아닙니다. 기회는 계속 와요. 근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못 잡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